그래도 다행인 것도 공부를 또 했겠네. 어쩔 수 없이. 맞지? 네? 예? 안 돼요. 자, 갑시다. 244페이지입니다. 가부터 할 건데,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한시죠? 한시는 수능의 마지막 출제가 06년도 양태사의 야청도 이성이 끝입니다. 그만큼 출제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이유는 보시다시피 한자를 한글로 완전하게 번역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난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확률은 좀 떨어진다. 제목이 산민인데 산속에 사는 백성을 말해요. 너희 다 산속에 살아, 도시에 살아? 도시에 살지? 그렇게 생겼다. 산민으로 사는 이유는 사는 게 고달파서 산으로 숨어 들어간 거거든. 이 사람이 산으로 왜 숨어 들어가? 공부했다면서 왜 숨어 들어갔어? 그 높으신 분들이 괴롭혀서 관리들의 횡포. 그렇지, 관리들의 횡포 때문이죠. 뺏겼어요 옆에. 난 필기도 없으면서. 이거 내 머리에 다 들어있네.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 읽어보면 말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부르니 이러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말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부르는 이 인물은 화자 본인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말을 탔다는 건 이 글을 쓴 사람은 양반이라는 거지. 양반이 이 글을 썼다는 것이고, 특이하게도 양반이 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글을 썼다. 사람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초가집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를 위해서 밥상을 내오더래. 여기서 이 부인이 제목에 나오는 산민인 거죠. 산속에 사는 백성. 이 나그네는 화자를 이야기하는 걸 테고, 이 사람들이 산에 아까 왜 들어갔다 그랬어? 관리들의 횡포를 피해서 숨어 들어갔잖아. 근데 산속에서는 풍족하게 살기 쉽지 않죠? 근데 없는 살림인데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밥을 내어주는 거니까 여전히 이 백성들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지언정 인정을 잃었다 안 잃었다? 잃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한시니까 끊어서 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이겠죠. 박간어른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내가. 그랬더니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습니다. 산밭은 너무나 갈기가 어려워서 해가 저물도록 다 못 오셔요 이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산에 왜 들어가냐 이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삶이 편안해, 척박해? 척박해요. 살기가 쉽지 않아. 척박한 환경이에요. 왜냐면 산속이니까. 여기 나와있죠. 산밭은 갈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못 오신다. 그리고 삶이 당연히 궁핍하겠지. 여기까지가 전. 계속 읽어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이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고 있구나. 소외돼서 살고 있죠.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웃이 당연히 산속이니까.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많아서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뜯어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야. 계속 그걸 사가지고 세워라 내라 뜯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간단 말이지. 역시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 쓰면 어디 갔나요? 뭐야? 뭐야 이거? 좋은 지적이었다. 기승전결이죠. 기전전결은 없지. 자, 가련할 손, 불쌍하구나. 여기가 뭐가 좋다고 척박한 두매 산골에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편안한 건 나도 저 평지 생활인 걸 아는데 그 평지에 가고 싶어도 고래 관리가 너무 무서워서 가지 못합니다. 이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누구야? 탐관오리 거지. 이거죠. 됐지? 오케이. 여기서 마지막 결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작품 보겠습니다. 합강정가인데 요거 하나 좀 써두면 수능에는 합강정가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합강정선유가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작품 읽어보기 전에 이제 제목만 보고 연계가 된다 안 된다 확인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합강정선유가라고 나오면 합강정가 똑같은 거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일단 가사기도 하고 내용이 기니까 가사는 일단 중복을 피하기가 좋죠. 알고 있겠지만 현실 비판 가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정민씨라는,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정민씨가 감사로 내려온단 말이지. 근데 얘가 감사로 감사가 하는 역할이 뭐고, 자, 요 마을 대장 고은이, 저 마을 대장 리아, 그리고 그 건너 마을, 강 건너 마을 진연이가 대장이며 감사가 하는 역할은 너희들이 이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나 확인하러 오는 거잖아. 근데 이 정민씨라는 인간은 뼛속부터 글러먹어가지고 자기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려준 다음에 나 뭐하러 온지 알지? 애들이 다 끄덕끄덕 하겠죠? 자기들 감시하러 오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것도 알겠네? 끄덕끄덕 하겠죠? 잔치를 준비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잔치를 준비한다고 치자. 그럼 잔치에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맛있는 술도 있어야 될 테고, 사람들도 좀 많아야 될 테고, 그거 다 누가 준비해?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얼마 안 되는 재산 다 뺏어가가지고 이 정민씨 온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실제로 이 이야기가 정조실록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있는 내용이래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뭘 하느냐, 정민씨가 이 글을 읽어보면 뱃놀이를 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제 꺼드럭거렸냐, 나 내려오는 그 산길이 불편하니까 산길을 닦아 놓으라 그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와서 막 산길 닦아놓고, 뱃놀이 해야 되니까 물이 좀 찰방찰방 해야 되죠. 사람들 모아가지고 뚝이 물을 막아버려. 그러면 물이 찰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사람들 부르고. 얼마나 꺼드럭쟁이냐. 원래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수능,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양으로 올라가죠. 임금님이 탁 이렇게 햇빛 뜨거우니까 지금으로 치면 파라솔 펴놓고 거기 딱 앉으셔가지고 애들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시험 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지. 그거에 미니미 버전을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임금님이나 펼쳐야 되는 그 천막 탁 펼쳐서 지 밑에 앉아가지고, 야, 요 동네 공부하는 애를 다 데려와 봐봐. 그래서 내 앞에서 과거 시험 모의고사 한번 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은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야, 하양에 있는 고3들 다 불러봐. 그래서 니들이 다 나와. 야, 내 앞에서 모의고사 한번 쳐봐봐. 내가 1등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애들이 좋다고 또 문제를 풀어.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 글쓴이가 어떻게 공부한다는 선비가 이 잘못된 거를 행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영가세 합강정의 국영가세 A B A 구조죠.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 링딩동 A B A 구조. 때는 9월 23일. 이게 이제 뭐 날짜가 왜 나왔느냐, 이때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국기일이었다 그래요. 국기일이면은 나라에서 술 먹고 잔치하고 뭐 아무튼 간에 음주 가무는 다 금지야. 근데 이 음주 가무가 금지된 이때에 이게 뭐 좋은 날인지 명절인지 순시 나온 우리 감사가 누구냐? 정민씨 되는 거예요. 이 정민씨가 이날에 뭐 했어? 뱃놀이를 했어. 나쁜 놈이죠?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뱃놀이라 하면 진짜 배만 타고 놀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술 먹고 잔치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천추절 상절이 즐거우나 창호산 저녁 구름은 슬프도다. 여기 붙여볼까? 창호산 저녁 구름이 슬프다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쭉 뭉뚱그려 말해보면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왔어. 그래서 천추절 상절일 즐거우나 창호산 저녁이 슬프도다의 숨겨진 의미는 태평성대가 그립습니다. 태평성대라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지내던 그때, 이때가 그립습니다. 관철사 부임은 뜻밖이나, 이 관철사가 누구냐면 위에 말한 이 감사고 정민씨를 말하는 겁니다. 뜻밖이나 남쪽 백성 괴로움을 내 알바노? 뱃놀이가 좋은데 가을거지 급함이 내 알바노?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정민씨가 이딴 식이라는 거야. 내 알바노? 나는 관철사 부임, 오, 뜻밖이네. 근데 뭐 니들이 힘든 거 내가 알바노네. 나 뱃놀이 너무 해서 좋은데 니들이 뭐 가을거지 해야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게 이 사람 온다고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 그러면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안 정작 자기들의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알바노? 이렇게 한다는 거지. 돌을 깨서 강 막는데 한 달 걸렸고요. 산 뚫어서 길 내는데 그 민가 무덤도 옮기라 그랬어. 이 정민씨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자기 와야 되니까 길 닦아 놓으라 그랬거든. 울부짖는 저 귀신아, 풍경 좋은 탓이로구나. 이 무덤의 귀신을 말하는 거겠지. 무덤이 옮겨졌으니까. 범 같은 우리 감사 조금 더 원망하지 마라. 이거 진짜야? 아니죠. 반어적 표현이죠.
음식, 거마, 장막 밤낮으로 준비를 했고요. 큰 물고기를 낚아내서 배 안에서 요리를 합니다. 용양각을 숙소 삼고 세여울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이 감사로 왔는 정민 씨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지. 물 가운데 떠내려가니 강산도 좋으시고 감사에겐 풍류지만 이것이 이만큼이 백성들에게는 뭐야? 원수야 죽겠어. 있는 거 다 뺏겼어. 인간 세상에 남은 애군이 물나라에도 도달했어. 재수 안 좋은 거 애군은 안 좋은 재수가 물나라에까지 미쳤다. 오리박 기회정에 술과 고기가 낭자한다. 여러 고을 관리가 대접한 것이라 백성의 피와 기름 아니냐. 이걸 뭐라 그래? 백성의 고혈이다. 그럼 이 전체에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했으면 뭐 봐야 돼? 표현법 체크해봐야 돼. 근데 뭐 특별하게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요 정도 보면 되죠. 감사에겐 풍류요 백성에게 문수로다. 대구법일 테고. 그리고 백성과 감사를 대조시켰으니 대조법 될 테고. 여기가 이제 따지자면 본사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서사도 안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이 중복을 피하기 좋기 때문에 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면 홍수 가뭄에 피해를 입은 백성이 관찰사의 순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가을거지 부족함을 채워줄까 해서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오히려 죄를 묻는 폐단이 생겼다 이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힘든 백성들이 있는지 혹은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있는지 요런 거 확인하려고 돌아다니는 건데 정작 오히려 어때? 감사가 내려오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다 이거야. 문혼재해도 감췄는데 목화밭을 거론하겠느냐. 이것도 뭔 말이냐면 문혼 물에 잠긴 논인데 쉽게 말하면 큰 참사가 일어난 곳이야. 큰 자연재해를 맞이한 곳에도 아무 말이 없는데 조그만 참사가 있었던 목화밭을 챙겨줄 리가 있겠느냐. 100명, 뭐 지금으로 치면 300평 생각하면 됩니다. 300평 되는 벌건 땅에, 벌건 땅이라는 건 흙이 벌건색이잖아. 흙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농작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땅에도 뭐 했다? 징세를 했다. 세금을 걷었다는 거야.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돈이 없는데도 농작물이 안 길러졌으니까 돈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라 그랬다.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임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와 대조돼요. 임금은. 임금님은 좋은 사람인데 밑에 계속 읽어보면 불쌍한 백성 논밭에다가 좁은 길을 넓히란다. 이거 이제 누가 말한 거냐면 임금이 아니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관찰사가. 각 읍 관리를 도촉하니 채찍과 몽둥이가 낭자합니다. 허다한 관인들이 대호, 소호 분담시켜서 대호, 소호 호기가 집, 호자죠. 큰 집, 작은 집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호는 좀 여러 명이 사는 집, 소호는 좀 소규모 가족이 사는 집을 분담시켜서 사방 북은 심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했대. 이게 뭔 말이겠어. 있는 거 다 잡아갔다 이거지. 가혹한 수탈이 있었다. 부자는 괜찮지만 가련한 가난한 자로다. 역시나 이런 것도 뭐 보시면 대조법, 뭐뭐로다, 영판법 이런 거 있죠. 읽어가면서 좀 체크합시다. 해는 기울고 이정, 이게 뭐냐면 이장입니다. 이장 따지면 동네 대장이야. 우리 동네 대장. 우리 동네 대장이 와가지고 야 나 밥 좀 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지금 백성들이 누구한테 밥 나눠줄 만큼 여유가 있나요? 없죠? 내 밥도 잘 못 먹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얘도 어쨌거나 간에 관료니까. 텅 빈 부엌에서 아낙네가 웁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 슬퍼. 방아품에 얻은 양식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가지고 겨우겨우 얻은 밥은 있어서 이거라도 좀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 채소도 있는데 그릇이 없다 이거야. 생각해봐. 지금 먹을 밥도 없는 집에 그릇이 있을 리가 있겠니? 그릇 사치죠, 사치. 없지. 진작 다 팔아서 밥이랑 바꿨겠지. 앞뒷집을 돌아보니 섣달 그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의미 없는 행동이다. 우리 집에 없는 게 옆집에 있을 리가 있겠어? 다 똑같은 발자인데. 다들 이제 뭐 그릇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지.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두냐. 큰 집에는 한 양 넘게, 작은 집에도 6, 7전을 받습니다. 이 놀이 다시 하면 백성들 못 살겠다. 더 이상 뺏길 돈도 없다는 거지. 낙토에서, 이 낙토가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순창 이야기하는 건데 순창 지역이 흙이 좋대 실제로. 그래서 뭘 심으면 잘 난대요. 잘 자란대. 그래서 와 여기 되게 소문이 좋아서 태평성대가 좋다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할 일 없이 떠도는 떠돌이 생활이 됐어.
분명히 심으면 잘 자라는 그런 좋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것보다 더 많이 자꾸 뺏어가니까. 한 사람의 호사가 몇 사람의 난리가 되었어. 한 사람의 호사, 이 누구 호사인데? 정민씨. 정민씨 금마 배좀 불리자고 백성들 모두가 난리가 됐고 집과 논밭 다 팔면 이 사람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역시나 AA, BA 구성이죠. 뭘 비느냐? 우리 임금님의 어진 마음 밝은 촛불이 되게 하셔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거 뭡니까? 반복법.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을 벌했다 그러길래 아주 싸가지 없는 간악한 일을 벌하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음식을 도로 탓하는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 감사가 내려오면서 아전과 향원을 혼냈다는 거야. 그래서 오 괜찮은 감사인가 본데? 와가지고 잘못했는 관리를 혼냈나 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 음식 대접을 소홀하게 했다고 아전을 혼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민 씨는 좋은 인간이 절대로 안 해줘. 그의 권세가 야 노예도 막 처출시키고 술령수의 권세라는 거야.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이 뭐야? 뇌물을 그냥 상평통보 당시의 돈이잖아요. 당시의 돈을 그냥 막 줬다는 거지.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더래요. 역시나 이런 것들도 표현법, 대꾸법, 대조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이거든요. 춘당대에 치는 장막이 왜 오목대에 쳐졌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왕이 과거 시험 볼 때나 하던 거를 여기 이 동네 와가지고 좀 꺼드럭거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동네 고3 다 와봐. 재수생, N수생 다 모아. 내 앞에서 지금 송시율 주간, 아니지 정민시 주간 모의고사 실시한다. 시작! 하면 니들이 막 쓰는 거야. 니들 같으면 하겠냐 이거? 내가 막 너네 다 와라 그래서 쓰라 그러면 너네가 아 미쳤어요. 귀찮게 왜 부름? 하고 아예 오지도 않겠지? 여긴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이 과거장에서 막 서로 재주를 유생들이 겨루는 거야. 또 걔한테 잘 보이려고. 왜 잘 보이려고 그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결국 전개에 나가려고 지금 과거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잘 보이려고. 53조 시향 예향에 의로운 선비가 하나도 없냐. 이거 왜 시킵니까? 이게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할 수 있는 놈이 왜 하나도 없느냐.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 출세운 좋은 우리 감사, 들어오시면 6조 판사, 나가실 때 8도 감사. 공명도 그렇고 부기도 거지없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진짜 복이 많으셔요, 거룩하셔요 이런 게 아닙니다. 참 잘났다 이런 거. 망극하도다 나라의 은혜여, 감격스럽다 임금님의 은혜여.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대의 모든 신하는 임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실제로 임금이 뽑아줬으니까 자기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임금님한테 잘할 생각이나 하지 그러지도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 배응망덕하게 하면 네 자손한테 분명히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마지막에는 관료에게 하는 경고. 저주 같은 거지, 저주. 그래서 뭐 표현법 역시나 좀 체크해보면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다 임금님 은혜여 하면 어순이 바뀌었죠. 도치 있었고 뭐뭐여 들어갔으니까 영탄. 그리고 앞뒤에 문장 성분이 비슷하니까 대꾸법. 요 정도 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가 하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편에 들어간다. 다음은 응계설입니다. 다에 있는 응계설인데 내용을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것이고 짧은 고전 수필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가와 나랑 비슷한데 앞에는 이제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요거는 이제 임금을 비판하는 겁니다. 임금. 이유는 비슷해요. 백성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제대로 써줄게. 그래서 이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줬던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충혜왕 때 응방 소속 관리가 닭을 매에 먹이로 줬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응방이 뭐냐면 옛날에는 까 날아다니는 그 매 알죠? 발톱 이렇게 돼 있고 걔네는 이제 육식 조류죠. 그래서 걔네는 뭐 키울 때 닭모이처럼 뭐 이 무슨 쌀가루나 좀 뿌려주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토끼 아니면은 좀 작은 종류의 새를 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매를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했어. 그 관리하던 센터 이름이 응방이야. 응방. 그러니까 여기서 적혀있는 것처럼 닭을 매에 먹이로 이제 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매가 날개 하나를 다 먹고 나니까 닭이 이제 날개 하나가 없어진 거지. 엉망진창 완신창이야 됐겠지. 그 닭을 이제 킵 하는 거야. 내일 또 주려고. 근데 아침에 되니까 그 닭이 울었어. 아직 안 죽었던 거야. 이 일을 아뢰자 왕이 엄마야 닭 너무 불쌍하노 하면서 응방을 혁파했어요. 응방 폐지하자. 닭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 밑에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실 그 육식 조류인 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닭만 잡아주겠냐? 닭은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 백성들 것이었겠죠? 백성들이 키우던 닭, 메추리 이런 거 다 잡아줬을 거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맨날 가서 말해. 아니 하지 맙시다. 이거 없앱시다. 사실 뭐 매 키워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사실 뭐 할 거야? 뭐 간지용밖에 더 있겠어? 매가 진짜로 뭐 매달아가지고 뭐 카톡처럼 날아다닐 겨? 아니, 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뭐 좀 키워놓으면 닭 보내야 되고 병아리 좀 키워놓으면 또 닭 떼서 보내야 되고 메추리 키우면 메추리도 보내야 되고 토끼 키우면 토끼도 보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만합시다 했는데 왕이 안 들어줬어. 백성들의 말은 그렇게 안 들어줬으면서 겨우 닭이 꽃기호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거에 마음이 동해서 이거를 폐지했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야. 백성 입장에서. 내가 힘들다 할 땐 들어주지도 않더니 사람이 힘들다는 건 들어주지도 않더니 이 닭새끼 하나가 아침 돼가지고 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폐지해줘? 그렇게 쉽게 폐지하겠으면 진작해주지. 너무 늦다. 그런 임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쓴 게 바로 이 응계설입니다. 응계설.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 읽는 건 아닙니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려서인 겁니다. 개녀가까지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좀 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녀가까지만 좀 봅시다. 자, 개녀가. 요게 이제 규방가사죠. 규방가사. 규방가사라 함은 예전에는 이제 여성이 쓰는 방을 규방이라 했다. 그러니까 여성이 쓴 가사라는 것이고 이게 내용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일단 이야기해보면 엄마가, 어머니가 시집 가는 딸에게 조언을 하는 건데 당연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이랑 당연히 동떨어져요. 지금 만약에 뭐 쉽지 않겠지만 리아가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리아한테 어떤 얘기 해줄까? 어른들한테 항상 공손하게 인사해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외에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아침에 남편 밥 잘 차려줘래. 요즘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차려주고 말고 어딨어. 둘 다 일하는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 차려주는데 요즘 아침도 스킵하는 분위기죠. 살짝. 좀 그렇지? 그렇겠죠. 뭐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 텐데 요때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춘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이 조언을 하는 내용만 보고 불쾌해. 이런 옛날식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엄청나게 자세한 조언을 하거든요. 이 조언을 하는 이유는 뭔데? 엄마의 사랑 때문이죠.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 딸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주된 거지. 뭐 안에 있는 조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아, 당대 여성들에게는 엄격한 그런 규범 같은 게 있었구나. 물론 이 엄격한 규범을 지키는 기준은 양반집끼리의 결혼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불어서 양반 남자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히 아는 거, 절대로 뛰면 안 되죠. 무조건 천천히 사뿐히 걸어야 되고 걷는 방식도 뭐 있었다고 그러고 아침에 해야 되는 뭐 룰들이 있대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 방 앞에 가서 이제 할머니부터 가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방 가서 똑똑 문안 인사 드립니다. 내려와서 어머니 아버지 똑똑 문안 인사 이걸 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해야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이다 이러는데 일단 아해야 들어봐라 이런 거 나오면은 뒤에 반복돼서 나올 텐데 새로운 조언을 시작하는 파트입니다. 제 조언 시작할게 이런 느낌이고 이 아해는 딸에게 하는 말이겠죠. 딸아 내 말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이다. 이 신행은 이제 내일 너 시집 가는 날이다 이런 거지. 네 마음 어떠하며 이심사와가 갈 바리 없다. 갈 바리 없다는 건 갈피를 못 잡겠다. 마음이 좀 붕 뜨고 자 우마의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메어서 친정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이제 친정은 엄마 아빠 있는 집, 시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 집을 시가라고 그러지.
부모에게서 떠날 때 경계할 말이 아주 많다. 이제부터 뭐 하냐면 이제 조언을 시작합니다. 보시면 문 밖에 가서 사관을 할 때, 사관이 뭐냐면 결혼하면 3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당에다 인사를 하고 부모님한테 문안을 엽죽고 하는 그런 무슨 룰 같은 건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예를 할 때는, 사관이라는 걸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해라, 뭐 눈구 주렁주렁 달고 가지 마, 이런 거지. 문 밖에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있고, 방이 더웠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살뜰하게 묻고 곁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돌아 나와서 밥 차릴 때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반찬을 알맞게 차려드리고, 꿇어 앉아서도 밥을 먹고, 상을 딱 물린 후에 할 일을 살해보고 다른 일이 없다고 하시면 방으로 와서 일손을 밥에 들여서 흥돈 두서없게 굴지 말고 자낙자낙 침착하게 하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제 조언하는 내용이죠. 조언하는 내용. 당시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행동 거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내 딸아 먼저 이런 말을 여쭤보고 없다고 하면 와서 행동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계속 읽어보면 2-3달 먹은 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이제 뭔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들내미를 낳았을 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한 2-3살쯤 돼가지고 지각이 들었다, 이 말은 이제 생각이라는 게 가능한 나이가 되는 거지. 생각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장난 너무 많이 치지 말고 음식도 존절하고, 음식을 존절하라는 건 이제 음식 예절을 똑바로 딱 가르쳐놔. 밥상머리에서 이제 막 예의 없게 하지 않도록. 명주옷 입게 말고 새솜은 솜입니다. 솜. 새솜 놓지 마라.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아들한테 좋은 옷 해주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겸손하게 소박하게 챙겨줘라. 아들이라고 막 너무 겸손 좀 그렇다. 검소가 맞다. 검소하게 입혀라. 너무 화려하게 입히지 마라. 아들에게 썩은 음식 주지 말고 상한 고기도 주지 말고, 귀하다고 당연히 자기한테 다 귀하죠. 싸가지 없게 키우지 말고, 밉다고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 맹자의 어머니께서도 맹자를 가르치실 때 이사를 3번 해서 학교 곁에 살았어. 유명한 이야기죠. 맹모 삼천지교. 이제 아이 교육에 신경을 써라, 이런 말이고, 이웃에서 돼지를 잡건을 너 먹인다 속이시고 나중에 후회해서 사다 먹이셨다. 이것도 이제 뭐냐면 고사인용한 건데, 위에 2줄은 아이의 공부에 관심을 잘 갖고 챙기라는 뜻이고, 밑에는 아이 앞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 어릴 때 장난치려고, 제가 실제로 당했던 건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남자애들 어릴 때 총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알지? 플라스틱 총. 그 사준다고 저녁에 11시 되면은 작은아버지 집으로 오래. 그래서 밤 11시면 진짜 늦은 시간이거든요.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나에게는. 근데 물론 이제 시골 마을이고,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동족촌이기 때문에 마을에 집도 몇 채 없어요. 한 10채 이렇게 채밖에 안 되고, 그거밖에 없어. 당연히 슈퍼, 뭐 편의점, 경찰서, 119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을이 그게 다야, 그냥. 그래서 뭐 걸어서 가면은 뭐 한 2분 거리긴 했어. 근데 내가 11시에 가가지고 집 앞에서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 당연히 안 나오셨지. 거짓말하면 속상해. 애들은 기대한다고. 너희도 이것 봐서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뭐야? 아해야 들어봐라. 또 한 말 하겠다. 이건 뭐지? 새로운 조언을 하겠다. 유조언 시작. 노비는 수족이다. 너희의 손과 발이다. 손과 발 없이 네가 어떻게 살 거며, 더위에 농사 지어주고 상전을 봉양하고, 추울 때는 물 끼려서 상전을 공양하는데 그것이 불쌍하고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치고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죠. 노비의 삶을 이해하라는 거지. 노비를 막 부리지 말라는 거야.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똑같다. 그러면서 꾸짖어도, 그러니까 네가 노비를 꾸짖어도 너무 나쁜 말은 하지 말고, 너무 과장하지도 말고, 명분을 밝게 해서 기술을 잃지 말아라. 나이가 많은 종이면 그래도 말 예쁘게 하고, 나이 어린 종이면 자식같이 길러줘라. 제때 해이 피고 배고프게 하지 마라. 아예야, 내가 또 한 말 할게. 이것도 뭐야? 또 새로운 조언. 제가를 한 다음에 치산을 하여라. 간단하게 말하면 살림살이 잘 챙겨라, 이거입니다. 살림살이 잘 챙겨라. 곡식이 많다고 다 먹지 말고, 집에 이런 좋은 천이 많다고 해서 치장하는 데 다 쓰지 말고,
헌 의복도 기워 입고 잡음식을 먹어라. 뭐 하라는 거야? 아껴 써라. 절약해라 절약. 집안은 자주 쓸어서 먼지가 앉게 하지 마라. 기명을 알아놓아서, 기명이 이제 국그릇 밥그릇 이런 겁니다. 그릇이 몇 개 어디에 있는지 딱 알고 있어서 닭과 개가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깨도록 놔두지 말아라. 정돈을 잘해라 이 말인 거지. 이웃이 왕래할 때는 물음이라는 거, 여성들이 예전에 나갈 때 이렇게 얼굴에 쓰던 거 있잖아. 그거 쓰고 나가고, 급한 일 아니면 밤에 다니지 말고 남의 집 가면 더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남의 집 갔을 때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 남의 집 가면 웃음을 막 까하하 이렇게 막 박장대 아하하 개웃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꼴보기 싫게 하지 말고, 옷길을 딱 해가지고 속옷이 드러나게 하지 말고,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인물을 평가하지 말고, 양말을 욕하지 말고, 부기를 흠하지 말고, 음식 욕심하지 말아라. 다 좋은 말이죠. 엄마가 딸에게 해줄 좋은 말입니다. 자, 또 새로운 조언. 남의 집에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이제 쉬워지는 거지. 자꾸 내가 처음에는 되게 정갈하게 잘해야지, 예의 잘 지켜야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좀 소홀해지죠. 그러니까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가진 마음을 변하게 하지 마라. 옛글에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 기록해서 내가 책을 써가지고 주니 이 책을 읽지 말고 자주 읽어보면서 행동과 처세할 때 유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밖에 결말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정신이 아득해서 딱 요까지만 쓰고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엄마가 시집가는 딸을 너무너무 걱정해서 쓴 사랑으로 쓴 글입니다. 사랑으로 쓴 글. 이것이 개녀가. 오케이. 조금 쉬다가 돌아와가지고 252페이지부터 있는 정약용 상론부터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쉬다 오세요. 갑시다. 정약용의 상론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속도 내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면 진짜 제 시간에 못 마치거든요. 자, 정약용의 상론인데 이 상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관상할 때 상입니다. 관상.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죠. 관상은 과학이다. 뭔 일만 있으면 요즘 그런 이야기 많잖아.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의 주장을 여기서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필요한 거 위주 조금만 읽어보면, 상은 익히는 것으로 인해서 변한다. 그리고 형세는 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형국이다, 유년이다 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거짓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론 이거예요. 첫 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만나고 혹은 내가 지금 내 곁에 있고 저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얼굴이 변해. 오케이? 그래서 이를테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죠. 맨날 뭐 이런 햇빛이 다 차단돼 있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이런 방에 앉아서 가만히 팬만 불리고 있으니까 얼굴이 뭐 뽀얗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 직업이 운동선수야. 매일 밖에 나가니까 타겠죠. 그래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걔는 까맣게 탄 거고, 너희는 매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얘진 건데, 얼굴이 뽀얀 거 보니 니는 공부 잘하겠다, 얼굴 시꺼먼 거 보니 니는 운동해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야.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 보시면 아주 어린애가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길적에 보면은 다 애기는 다 예뻐요. 하지만 그가 장성해서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달라져.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익히고,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을 익히고, 이렇게 되겠죠.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나오지. 상도 이로 인해서 변하는 거다. 정해진 상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공부하는 애들은 상이 아름답고, 시장하는 애들은 상이 검고, 목동은 산란하고, 강패 마조 애들은 사납고 약삭 빨라. 대체로 익히는 것이 오래돼서 성격이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된 거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상이 이로 인해서 변한 것인데, 사람들은 상이 변한 걸 보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상이 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떤 아이가 있는데 다음에도 어떤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가 있는데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타고난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는 의미에서 쓴 고전수필입니다. 전문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넘어가서 3강 가에 나오는 이항복이 쓴 허균의 문집에 붙이는 서문 이랬는데, 이제 서문의 의미 제가 저번에 이미 이야기해드렸는데, 이항복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쓰다가 그 글 쓰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이 광대와 풀벌레가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글을 써서 하는 일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 광대도 남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이고 풀벌레 소리도 찌르찌르 내서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왜 시 쓰는 사람들은 아주 나라에서 대단하다고 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데 광대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만물에 평등이 없다는 것을 이항복이 깨달아서 현타가 와. 그래서 나 이제 시 안 쓸래. 나 이제 글 안 쓸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절필선언. 안 할래. 이런 것이 시 쓰기라면 난 더 이상 하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이항복이 글 잘 쓰는 거 아니까 서문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나니 이항복도 글을 쓰지 않겠다 선언한 이항복도 허균의 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허균의 글을 봤더니 다시 한번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 플러스 허균은 약간 이항복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 허균은 불교적인 사상의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불교와 유교는 하나의 종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 배척하게 돼 있어. 근데 유교에 잔뜩 빠져있는 이항복이 불교 관련된 글을 쓴 허균의 그런 것들을 보면 원래 좋게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 빠져들게 만드는 허균은 진짜 최고의 문장가다라는 칭찬을 하는 글인데 당연히 허균이 부탁했으니까 이 뒤에 부분 있죠. 뭐 허균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앞부분.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왜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기로 생각했는지가 훨씬 내용면으로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 짧게 좀 보면 시는 뭐가 좋고 귀하길래 사람이 좋아하는 걸까? 시라는 거는 글을 꾸미고 웅얼거려서 잠시 사람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뿐이야. 나는 예전에 시인, 광대, 풀벌레가 똑같다고 생각했어. 시인은 생각을 소리로 내고 뭐 이렇기 때문이다 이거지. 근데 힘들고 편한 강도를 따져보자 이거야. 강도를 따져보면 벌레는 아주 편해. 그 다음에 광대, 그 다음 시인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왜냐하면 벌레는 때가 되면 저절로 찌르찌르 울게 돼 있으니까 일부러 소리 내는 게 아니고 광대는 술잔 들고 웃으면서 하루 종일 복을 빌고 있으니까 입 마르고 혀가 뻣뻣해지겠지만 마음을 쓰진 않지. 그냥 웃겨주는 게 나니까. 시인은 생각을 짜내서 입으로 말해야 되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겨우 한구를 완성하니까 강도가 좀 다르다는 거야.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서 부지런히 하는 것이 이 시인의 하는 일의 대부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순서를 매기면 시인한테는 마루에서 절해주고 광대는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마당에 두고 벌레는 죽을 때까지 저 집에 있는 무슨 풀숲에서 생애를 보낸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을까? 시인이 가장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편하게 사는 것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라고 이제 고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사람이 말하기를 귀한 사람은 남은 부리고 천한 사람은 남에게 부름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물은 어째서 똑같지 않을까? 나는 늦게야 그러한 줄 깨달았다. 이게 뭐야? 나는 늦게야 세상엔 평등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 그치만 좋은 시를 보면 나도 모르게 문득 병이 나서 기뻐졌는데 그게 바로 허균이 쓴 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이 뒤의 내용은 이제 허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허균은 유불도 삼교 제자 백가에 통달했는데 이 불교의 말을 믿는 것이 좋은 별을 뽑아버리고 잡초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뜻이 다르다는 걸 밝히긴 해요. 다르지만 그만큼 너의 글은 너무나도 좋은 문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약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전문을 드렸어요. 이창동이 쓴 이 영화 시나리오고 시라는 영화입니다.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전문을 읽어볼 시간을 드릴 건데 왜 전문을 아예 이렇게 뽑아왔느냐? 영화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요. 말로 설명하기 조금 불편한 부분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요게 제가 뽑아왔다는 건 중요하다 생각했다는 거겠죠. 영화 시나리오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간에 2010년에 개봉한 영화고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각본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문학성이 있죠.
주제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좀 다소 과격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덜어내고 나면 수능에서 굳이 그걸 써야 한다면 이제 곧 육모가 있잖아요. 육모 구모에서 만약에 그걸 쓰고 수능에 그걸 쓴다면 이런 작품도 꽤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줄거리 읽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중심인물 양미자가 있습니다. 할머니고요. 누구의 양미자가 딸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할게. 딸이인데 김수옥이야. 김수옥에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양미자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지. 그 손자 이름이 박종욱인데 이 종욱이를 김수옥이가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 자기 엄마한테 맡긴 거지. 그래서 자기 외손자를 키우면서 양미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양미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문학 강좌에 김용탁이라고 하는 시인이지. 시인이 아니라 이제 시 선생님. 문학 강좌 선생님이야. 그래서 가서 시 쓰기를 배워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종욱이가 친구들이랑 우르르 모여가지고 박희진이라고 하는, 혹시 성당 다니는 사람? 어제 성당 다니는 애가 규현이었나? 규현이 성당 다니나? 네, 제가 알죠. 맞지? 규현이도 성당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당 다니면 왜 그거 알죠? 뭐 저 성당 안 가서 잘 모르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잖아. 뭐 미카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박희진이 성당 다니는데 아니에스라는 이름을 받아요.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규현이도 아니에스라 하대. 아무튼 아니에스라는 이름을 받는 희진이가 있는데 종욱이랑 종욱이 친구들이 희진이를 굉장히 심하게 괴롭힙니다. 아주 심한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충격에 박희진이라는 학생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내가 종욱이라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잖아. 근데 할머니인 양미자는 그런 외손자가 빨리 속죄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속죄하길 바래. 그리고 동시에 내 외손자의 나쁜 일로 이 짧은 생을 마감해버린 박희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양미자가 박희진, 이 아니에스라는 이름을 써서 시를 마지막에 완성하거든. 그래서 그 시의 내용도 제가 뒤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주된 갈등 관계를 따져보면 양미자라는 할머니가 나의 외손자가 빠르게 속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과 이 박희진이라는 아이에게 죄책감과 연민, 미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뭘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의 소재, 제재를 찾아서 막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끝에 이제 아니에스라는 내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죄책감 있고 안타까워하는 그 학생을 위한 시를 쓰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드렸고,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데? 주제 이야기 해보자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시 쓰기가 주는 의미, 이런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서 시 쓰기가 주는 의미가 뭔지 진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 영화를 봐. 생각해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 박종욱이랑 박종욱 친구들이 얘를 괴롭혀가지고 얘가 생을 마감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랑 얘네 친구들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와가지고 얘한테 이제 합의를 해줘야 돼. 일종의 합의를. 근데 막 돈으로 자꾸 떼우려는 모습을 막 보이고, 그 돈을 또 마련해야 하고 양미자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 그 와중에서 또 시를 쓰고 싶어서 시라는 글감을 찾기 위해 문학 강좌를 듣고 고민을 한단 말이지. 여기서 크게 봤을 때 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 있잖아, 성격이. 좀 감수성보다는 현실적인 사람. 상황이 이런데 뭔 시예요. 시 쓰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상황을 해결해 하셨어야죠. 할머니가 지금 시 쓸 때입니까? 돈 벌어야죠 라고 한 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양미자가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속죄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건 내 외손자지. 그지?
근데 얘는 정작 그런 걸 느끼지 않잖아. 그럴 때 혼란한 내 마음의 안정을 챙겨주고 내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시를 쓸 수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저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보면은 이 부조리한 현실 안에서 시쓰기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각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읽어볼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분 읽어보고 또 넘어가서 마지막 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요 내용은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파일로도 올려드릴게요. 혹시 인강으로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 갑시다. 다음 규원가입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나오는 규원가는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또 낼 수 있죠. 01년도에 냈습니다. 01년도에. 요게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내신이라면 아마 이 상태 그대로 낼 테고 니들이 한글 번역은 알아서 외워라 이렇게 될 것 같고 수능이면 요거보단 한글 번역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한자가 너무 많으면 각주를 너무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나중에 만약에 이제 수능 대비 특히 파이널일 때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한글로 다 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헌안선언이 썼고 규번가인데 대표적인 규방가사죠. 규방가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여성이 썼다. 가볼게요. 부모 생육 신고하여 이 몸을 길러낼제.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주 힘들게 고생하셔서 내 몸을 길러내셨다 이거야.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아주 대단한 남편은 못 만나도 군자 호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나 괜찮은 남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모두 그렇지. 너희 부모님도 그러실 거 아니야, 그지? 네가 뭐 대통령 마누라 되길 바라진 않으셔도 괜찮은 남편을 구하기를 바라시겠지? 근데 삼생의 워너비요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만나버렸다. 그러니까 경박자라는 거는 좀 가벼운 사람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소망이 좌절됐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왜 내 소망이 좌절됐는지를 보면은 삼생의 워너비고 월하의 연분이다 이랬으니까 따지자면은 그냥 뭐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운명론적 사고야.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월하 노인이라고 하는 그 노인의 연으로 뭐 이런 뜻인 거야. 아, 당시에 용심하기가 살얼음 디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편했어, 불편했어? 불편했어. 35, 28, 35, 15, 28? 야, 눈네. 미치겠네. 썩돌이들. 15, 16살이 딱 지나니까 천년 여질이 절로 일어났다. 이제 내 용모가 상당히 11티어가 되었다. 이거지. 1티어가 돼. 내 왁구발이 나의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는데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주가 나를 시기하여서 봄바람 가을달이 배올에 북진하듯. 이게 뭔 말이고? 엄청 빠르게 지나갔다는 거지.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지. 내가 15, 16 최고의 왁구 이 리즈 시절을 찍었는데 세월이 호딱 지나가 버리더니 설빈화한 아주 예쁜 내 얼굴은 어디 가고 면목 가증이 되었다. 못생긴 얼굴이 되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겠느냐, 누가 날 사랑하겠느냐. 괴다라는 표현을 이제 외워야 되죠.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낳는가. 야유원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기생집이거든요. 기생집에 새로운 애가 왔나? 꽃 피고 날 저물었을 때 정처 없이 나가서 누가? 남편이 나가서 안 돌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갔노? 기생집에 새로운 여자가 와서 걔랑 눈이 맞췄나? 왜 안 오지? 이러는 거야. 백마근편. 근데 남편이 나갈 때 왜 이런 데가 합리적 의심을 했느냐? 백마근편으로 나갔거든. 이게 뭔 말이냐? 치장을 하고 나갔다 이거지 남자가.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인연을 그쳤은들 생각이 없겠느냐? 내가 오케이 그래 그냥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더라도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순 없더라. 남편 생각 계속 나더라.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지. 12대도 길고
30날도 지리하다. 12때는 이제 하루 12때를 말하는 것이고 30날은 한 달을 말하는 건데 지리하다는 건 지루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어서. 옥창은 여자가 지내는 방에 있는 창문을 옥창이라 그래요. 그 창문 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느냐. 이거는 N년이 지났다는 거죠. 단순히 나간 지 몇 달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수년이 지났어. 겨울밤이 찰 때 자취눈이 섞어치니 여름은 길고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자취눈, 구준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게 있어서 나의 서러움이, 나의 쓸쓸함이 더 강조되지. 그러니까 좀 빼왔었으면 쓸쓸함이 심화됐으니 이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편이 없잖아 곁에. 그래서 내가 쓸쓸하고 외롭잖아. 그러니까 삼춘 화류호 시절, 너무 봄에 꽃이 많이 피고 호 시절, 호 불어할 때 호, 좋다, 좋은 시절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서 가을 딸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실솔은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이 운다는 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귀뚜라미가 유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금 유유하고 있는 건 누구야? 화자야, 화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감정인물 이렇게 되지. 그렇지.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이다. 도리어 풀어 헤쳐 이리하여 어찌하겠느냐.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이거 이제 검은고거든요. 검은고를 내가 착 꺼내니까 쓸쓸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면서 점련어 한국조를 시름을 섞어가지고 띵똥 띵띵띵똥 띵띵띵띵 딱 탔다 이거지. 그랬더니 소상야우의 대소리가 섰도는 것 같고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는 것처럼 들린다 이건 거야. 그 이제 나의 이 소울이 담긴 거지. 검은고를 쳤더니 띵땅띵땅. 옥수, 아름다운 여성의 손을 옥수라 그러죠. 타는 수단, 나의 이 재능, 이 feeling, 이 다 그대로야. 어렸을 때 이게 이제 녹기금을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는 막 기타 쳐가지고 여자친구 꼬시고 이러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멋진 이 연주를, 검은고로 연주를 해서 하트 뿅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하트 뿅뿅 만들던 그때의 내 리즈 시절의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부용장은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그때 내 솜씨와 나의 손은 그대로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지. 간장이 구애하여 굽이굽이 끊어질 것 같아. 간이 끊어질 만큼 슬프다. 차라리 잠들어서 꿈에라도 볼라 그랬더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이 짐승들 때문에 잠이 깼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뭐가 돼? 장애물 이렇게 되는 거지.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게 하는 장애물. 하늘에 있는 견우와 직녀도 은하수에 막혔었다 한들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만나게 해주는데 우리 임은 가신 후에 뭔 약수에 가렸길래 한 번도 이렇게 소식조차 없느냐. 난간에 비껴서서 이미 계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초로는 이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도 눈물을 상징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눈물이 글썽글썽하겠지. 눈물 글썽글썽한 채로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해질녘의 구름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초로와 모운 역시 내 감정을 심화시켜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이러는데 새소리가 서러울 수 있냐 없냐? 새가 서러울 수 있어? 없지. 서러운 거 누구야? 나지, 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감정이입 이렇게 되는 거지. 서러운 건 나야.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박명, 좀 쉽게 말하면 좀 재수가 없는 홍안은 보통 여성의 예쁜 얼굴 이럴 때 비유하는 표현인데 보통 홍안이라 그러면 그냥 여성을 의미합니다. 진짜 촬영이 아니었으면 5, 6, 7, 8 바로 들어가가지고 아싸 좋다 띄운 다음에 파방팡팡 짱나게 하고 있어. 아무튼 여성이란 뜻이고
재수 없는 이런 여성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아마도 임의시비로 살똥말똥 하여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중요한 걸 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나에 있는 인현 왕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현 왕후전 왜 싫어? 이해가 안 돼. 인현 왕후전이? 근데 이게 짜달실이 이해할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따지면 궁중문학이죠. 궁중문학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이게 이해를 동반할 필요가 없는데?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죠, 이거. 진짜 있는 일. 그래서 일단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숙종 아닙니까? 숙종. 아, 이거 좀 붙여서야겠다. 칠판이 가려질 것 같아서. 자, 숙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숙종에게는 원래 처가 있어요. 본처. 그러니까 왕후라고 하지. 인현 왕후가 있어요. 인현 왕후. 이 인현 왕후가 어질고 바르고 덕이 많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선한 인물이야. 근데 그냥 잘 살았으면 참 좋은데 희빈장씨라고 하는, 희빈장씨라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인현 왕후의 원래 이제 그 시비랄까? 인현 왕후를 이제 보필하는 자였는데 왕의 눈에 든 거지. 그래서 희빈장씨가 숙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따지면 첩 이렇게 되겠지. 처첩 갈등의 소설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제일 유명한 것보다 사시남정기제. 그 사시남정기가 실제로 이 숙종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이야기 똑같아요. 그래서 희빈장씨가 왕후 자리가 탐나는 거야. 갖고 싶어졌어. 그래서 희빈장씨가 인현 왕후를 온갖 말도 안 되는 참소로 결국에는 궁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려요. 숙종이 얘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래서 얘 말만 듣고 인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요? 안 되겠어. 쫓아내야 되겠어 해서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폐위당해요. 근데 뭐 역사 기록본을 보면 인현 왕후는 폐위를 당하고도 되게 조그마한 집에서 진짜 죄인인 것처럼 아주 검소하게 지냈다 그러고, 이제 희빈장씨는 왕후가 됐잖아. 쥐세상인 거야. 근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희재라고 하는, 희빈장씨 오빠인데 이제 내 동생이 왕후가 됐잖아.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다닙니다. 막 매점매석하고 막 탐욕을 부리는 인물이에요.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숙종이 어느새 정신을 차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인현 왕후만한 여자가 없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복위시켜요. 궁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다시 얼마나 꼴 받아버려? 희빈장씨가 얼마나 꼴이 받아버렸는지 못 참겠는겨. 못 살겠어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냐면 진짜 악녀인 게 무속신앙을 빌려서 궁 안에서 인현 왕후를 대놓고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당으로 구슬에서 살을 날리고, 그 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집 꼬아가지고 사람 모양 이렇게 만드는 거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푹푹 찌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 저주할 때 실제로 막 그런 행위를 하고 피를 막 붓고 막 이런 행위를 했대요. 근데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현 왕후가 복위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30대에 요절합니다. 사망해버려. 그래서 인현 왕후가 죽으니까 숙종이 엄청 후회되겠지? 잘못했던 게 생각나서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는 거야. 장희빈이, 희빈장씨가 왕후가 돌아오고 나서 너무 셈이 나가지고 그런 저주를 하고 살을 날리고 막 무당을 부르고 했었다더라. 그래서 숙종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이런 못된 것을 봤나 해서 희빈장씨를 쫓아내고 플러스 사약을 내려. 그래서 장희빈이 뭐 보면은 그 사약을 안 먹습니다. 실제로 안 마시고 씨 니들이 뭔데 막 이래가지고 팔다리 잡혀가지고 입 벌려서 그냥 강제로 먹여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숙종은
두고두고 인현왕후라는 아주 좋은 대피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역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라 크게 이해를 동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내용이 그렇구나. 이걸 모티프로 만든 게 사시 남정기. 그래서 이 이후에 처첩 갈등에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요.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갈래복합 부분이 바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필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다음에 있는 4개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